지난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고 피해 제보도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시행 한 달째를 맞는 이 법, 과연 을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줄 수 있을지 노동 현장을 집중 감시하는 노동자들, 오늘은 노동자의 시선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김해의 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공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별이다는 남자 조장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안 보냈었는데 조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안 보내냐고 뭐라 했고 화장실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거를 이거 보내고 갔거든요. 지난 6월 사측이 화장실을 갈 때도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근무 지침을 통보해 왔는데요. 화장실 갈 때 눈이 마주쳐요. 그 시계를 봐요, 조장이. 그래 또 들어가서 볼일을 급하게 보고 나오는데 이제 또 시계를 봐요. 몇 분이나 걸렸는지. 왜 화장실에 왜 이래 오래 있느냐. 왜 이래 자주 가느냐 말까지도 했거든요. 남자고 여자잖아요. 그때 여자들은 또 생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하고 또 다르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얘기를 다 하고 간다는 거는 솔직히 진짜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 화가 난다니까요. 지침 이후 근로자 5명이 급성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계속 참게 되니까 배가 진짜 터질 만큼 나올 만큼 딱 참다가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 정말 응급실 실려갈 뻔했거든요. 그러고 가서 그 다음날 병원 갔는데 급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근무 지침 논란. 사측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무지 이탈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위해서 이제 체크를 해라고 이제 공장장이 지시를 해냈던 거지. 화장실 가는데 곤란을 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것도 한 4일 정도 이루어진 사항이고. 경영 위기의 원인을 일부 직원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 여긴 회사. 반발이 일자 5일 만에 화장실 사용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체크를 한다 하는 이런 또 오해가 또 현장에 또 생길까 싶어서 저희가 7월 5일자로 공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7월 5일 이후로는 화장실 가고 하는 걸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체크 안 했어.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7월 12일까지도 화장실 사용 여부를 기록해왔다며 관련 일지를 증거로 내놨는데요. 7월 며칠? 12일자. 조립이네. 조립 3조. 일단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고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양 노조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회사 입장은 그걸 지시를 한 바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항인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명분으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는데요. 그 수준이 상식을 넘어선다고 토로합니다. 무전차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럼 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걸로 병원을 가는데 무슨 질병으로까지 가느냐? 어느 병원을 가느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게 만들었고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데 야간조 같은 경우는 연차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는 제사상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사람이라 외치는 이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사측에서는 자기네들 입장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사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사과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진행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여성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일이 터져도요 미안하다는 소리, 괜찮냐는 소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바라는 거는 공식적인 사과를 진짜 받고 싶습니다. 이 VCR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아니 요즘에 진짜 저런 데가 있어라고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보시면서 우리 회사랑 비슷하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좀 기가 막히네요. 직장 내 갑질이 뭐 저희가 그동안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저렇게 한 게 사측에서는 이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지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VCR에 보시다시피 근로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이 됐고, 또 그거를 화장실 들어간 시간, 나간 시간을 체크하셨다는 조장님이나 이 관리직 분들은 그거 하느라고 제대로 일을 하셨을까 싶어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하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용변을 참아가면서 뭘 하는 게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전혀 이제 생산성이랑. 여성들은 또 남성들하고 신체 구조가 좀 다르고 앞서 VCR에서 나왔지만은 또 생리 기간에는 잦은 화장실을 찾게 되고 또 뭐 그런 현상을 또 남성에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예,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성숙되고 민주사회로 가면은 저런 것도 좀 변화가 될 거라, 직장 내도 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희 현상은 좀 퇴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경남 1호 고발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이제 MC께서 그 근로기준법 개정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을 해서 뭐 패키지로 지금 3가지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 네. 제일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번에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여론으로만 형성돼 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정식으로 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월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지고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업무 상세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국가에게는 이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무를 부여를 해놨어요. 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서 보면 지금 이 우리가 VCR에서 본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76조 2항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행위 당사자를 사용자 근로자를 2개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조 3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벌칙 조항은 다른 거는 벌칙 조항이 하나도 없고 신고를 사용자에게 했는데 사용자가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 처벌한다. 이게 다거든요, 지금요. 이건 따지고 보면은 대형 R&T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가 그 행위 당사자인데 네, 괴롭힘을 받는 당사자는 근로자인데 이 법조항에 따지고 보면은 사용자에게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용자는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고 이게 바로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이 네. 법대로면 사장실에 똑똑하고 들어가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때문에 고발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 화장실 가는 거 체크하라고 하셨고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법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노사 간의 공동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조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노사 합의해서 만들어 놔야지만이 사실은 이 법의 의미가 좀 더 살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안착이 돼가지고 잘 나가던 그런 회사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69억 정도 손실이 있었고 올해 4분의 1분기에 4.1분기에 19억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손실이 크게 나면서 노사 간에 52시간 근무를 하되 68시간 임금을 주는 거로 합의를 하고 예. 대신에 이제 이 그 생산성 95%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잦은 근무 이탈 이런 거를 좀 제재하자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화장실 같은 생리적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회사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속노조가 이제 민주노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서면서 노조 간에 노조원 확보 경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금속노조 소속의 이제 여성분이 화장실을 가는 거를 한국노총 소속의
부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행태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 보면은 농노 간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도 없지 않아 좀 있었지는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먼저 있었긴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제 금속노조가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제 노조가 먼저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노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경우에 사용자의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이제 사용 노사 관계에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의 문제라든가 등등 정치적 때로는 정치 문제까지도 제기하기 때문에 사용자로 봐서는 민주노총이 아주 과도하게 우리 회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피의식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예, 그러나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 불거진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느냐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임금 문제 이거 갖고 불거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뭐니 해도 이번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 노노 간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침탈의 문제 이렇게 규정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사견으로는 노노 갈등도 좀 있은 것 같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침상의 이 문제의 규정이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조장이 그 지시를 함에 따라서 과잉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애매한 상황을 낳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느 나라의 어느 법에 아니 생리 현상까지 이렇게 제약을 두는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진짜 노동 현장에 천년기념물을 보는 듯한 그런 씁쓸한 기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천년기념물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부서장님으로 계실 때 진짜 알아서 높은 그렇지 얘기네요. 저도 그렇게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고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더 특히 일이 많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윗사람이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통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의 괴롭힘으로 한 50대 가장이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이 괴롭힘의 행위 당사자가 사용자, 딱 그만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일, 또 그 범주를 더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사자가 남성이고 고연령층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성도 상당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위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센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이 위로를 표합니다. 이 사건이 석 달 전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 그래서 좀 뭔가 밝혀진 게 있는지 저희가 제작진들이 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5월 통영 공설 화장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길모 씨. 그가 남긴 휴대폰 속 녹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낫지. 아무 소리도 말하고 벌벌 뛰가지고 빨리 개새끼 말해 고양이 말해. 아이고 부모복이 미안하다 나가봤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돌아오는 그 전화가 오길래 하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팀명 보호 요청했었다. 사건 직후 자취를 감춰버린 박 씨. 그의 집요한 괴롭힘에 길 씨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폭행과 폭언은 사망 전날까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손 놔라! 손 놔라! 눈이야! 돌아가시기 전날에 아빠 옆구리 쪽을 발로 나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나는 12살 적은 놈한테 맞았다고 생각 죽어도 못 했어요. 미끄러져 나 안경을 왜 이랬어요. 저는 몸이 있어도요. 난 그랬어요. 정말요.
10년 넘게 정을 붙여온 일터가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몇 번 가서 전화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있거든요. 그래도 야 말만 믿는 거예요. 야가 아니라 그렇게는. 내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100% 믿어보고 우리 아저씨는 바보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뺑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또 커피가 좀 씩 뿌리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이해하고 뿌린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거 만들어 이 이야기에 있으면 말내 믿어야 양보하고.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제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요. 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 사람이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당당하게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크게 오고 가는 폭행으로까지 그거를 봤는지 여부를 그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다면서 그게 계속 생존을 해가면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다 그렇으니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해온 시청 관계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다른 분한테 괴롭힘 당했는지 어느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언제쯤 옹호했을까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건 모르죠. 그럼 경찰서 갔습니다. 보시다. 이 의견이 전혀 그 방송에 1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게 메시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더 이상은 저희들 지혜에 영할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저희는 지혜에 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대하는 태도들이 저희가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니까 더 위축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그의 죽음이 이대로 묻혀버릴까 가족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 배알을 쳤는데도 이 방관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해요. 이 죽이고 살인했는 보다 더한 놈들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하나 왜 굳이 보내주세요. 그래놓고 지는 왜 행복하대요. 한 입을 두고 자는 지는 왜 행복하네요. 그래 나도 방관자다. 그럼 너도 방관자네. 네, 그랬어요. 미안하다. 못난 사범을 만나서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그래도 울지 마라. 어떤 일 있었다. 저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례는 괴롭힘이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그냥 일반 폭행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녹취도 있고요. 그냥 형법상 범죄에 예, 해당하는 예.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녹취나 이런 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시는 중이겠지만 유가족들의 그 말씀이나 아니면 녹음 내용을 그대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혹은 상해를 입으셨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상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 법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고 이게 직장 내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라면 이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 혹은 그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먼저 사전에 걸러질 수가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첨언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에서 피해를 당한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거의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가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배상을 받던지 해야 되는 문제지 단지 범죄 행위지가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주류적인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그 산재법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 우리가 VCR에서 본 사안이 이후에 발생한다면 이제 산재 처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VCR에 나온 이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시다면, 예, 그러면 결국은 힘든 소송이나 고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좀 뭐 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12살이나 어린 띠동갑 아닙니까? 이 어린 친구가 저렇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언어 폭력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이 스스로의 자존을 잃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단다면은 통영시청의 태도도 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개정법이 시행이 됐고 또 개정이 된 것이 참 반가운 일입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보니까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법이. 근로기준법 상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것은 일단 노동자들에게서는 진일보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로 오면은 이제 사용자와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상황이 만약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런 문제가 있는 책임이 소재가 단순히 직장 내에 벌어진 문제이지만은 사용자의 이런 지배적인 상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정작 필요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배제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고용 노동자가 한 1,9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400만 명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근로기준법에 해당 안 되는 노동자들이 250만 명이 해당됩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과 250 특수고용 노동자만 합쳐온다 하더라도 거의 600만에 75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괴롭힘의 보호에서도 정부가 만든 법안에서도 괴롭힘의 보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진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더 진일보된 법률안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드는 국회인데 예. 이 법에는 국회에서도 이 괴롭힘이 상당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도민들이 누구다 하면 알만한 분도 예. 그 폭언과 이런 것이 일상상으로 있기도 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뭐 그 예,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중에서, 뭐 이런 예, 분들한테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의원 보좌관, 비서관을 음. 이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기업인 국회의원은 운전하고 있는 운전 중에 기사의 뒷머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이 보면은 이제 상사로부터 이 몸에 밴 갑질의 의식 이런 것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의원들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이 회사의 구성원이고 같은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성원이 1인 원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변호사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변호사들이 법정에 들어가면 그 이제 몇몇 판사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 판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변호사들한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판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굉장히 이제 모욕적으로 만들고 상당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판사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그렇게 했던 판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옷을 벗고 밖에 나와 계세요.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마주칠 때 보면 굉장히 또 저자세로 판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고 굉장히 깍듯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이 제대로 이제 발전하는 것도 좀 힘든 구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좀 우리 직장 문화를 군대 문화 내지는 수직적 문화에서 좀 수평적으로 민주적인 문화로 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직장 내의 노사관계의 평등화, 직장 문화에서 평등한 직장 문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을 실현하려면은
이 법률 개정 하나 갖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급 문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나의 서열주의, 그다음에 이제 독재 시대에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의 어떤 계급 문화, 그다음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또 성차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사회 온 곳에 구조적인 문제를 묶여 있는 부분이 과연 근로기준법 개정 하나로 이게 돌파될 수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법 개정이 왔으니 우리 여성운동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듯이 직장 내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투 운동도 한번 벌어질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게 만약에 공직사회라면 저는 나라가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노동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 사용자가 강조하는 생산성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침묵하고 또 참는 게 일상이 된 노동자들에게 아직은 첫 발을 뗀 수준이긴 하지만 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